네, 첫 번째 코너 창업과 관련된 흐름과 경제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창업이 뭐니 시간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기름값 역시 다시 2,0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처럼 바다 위 주요 항로 하나가 흔들리면 에너지 가격은 물론이고요. 물류비에 또 수입 물가까지 우리의 일상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물류가 넓은 바다가 아니라 좁은 몇몇 그 길목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이 있겠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선박은 중동과 수에즈 방향을 지나야 하고 또 에너지 자원을 실은 유조선 역시 특정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이 막히면요, 선박은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되고요. 또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물류비, 보험료, 또 운임까지 동시에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죠. 결국 이런 비용 상승은 기업 생산 비용으로 이어지고요. 수입 원자재 가격과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항로의 변화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로운 대체 항로로 북극 항로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새로운 바닷길이 현실적인 해상 운송 경로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항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거리가 줄어든다는 점 때문이 아니죠. 운송 시간 짧아지고요. 납기가 빨라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 줄일 수 있고 또 특정 항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급망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극 항로가 실제로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창업이 뭐니에서는 북극 항로가 가져올 공급망 변화와 경제적 의미, 그리고 새로운 산업 기회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등 주요 부처의 물류 정책 자문은 물론 해상철도 항공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물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분석해 오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님과 함께 북극 항로가 가져올 경제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입니다. 네네. 저는 그 대학 졸업 후에 지금 43년째 물류, 국제물류, 해운, 철도, 조선 이커머스, 무역, 공급망 이런 쪽 관련해서 일을 해왔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칼럼하고 언론 인터뷰 네. 그리고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이 북극 항로가 사실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논의가 시작된 게 1990년대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상은 1990년대의 기후 온난화 관련해서 이제 북극해의 얼음이 이제 급격히 녹으면서 그렇죠.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왜 갑자기 북극 항로가 관심을 받게 됐냐면은 네. 2021년 팬데믹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물동량의 12%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세계적인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좌초가 됐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라운딩이라고 그러는데 뻘이나 모래에 얹히는 거. 그걸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걸 그라운딩, 이제 좌초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배가 한 400척이 그냥 묶여버린 겁니다. 이게 하루 손실이 조 단위로 그렇겠죠. 나와서 6일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 정부도 운하 통과로도 많이 손실을 입었고 네. 또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돼서 전 세계 무역업자들 그리고 이제 해운 회사들, 물류 회사들이 상당히 곤욕을 겪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새로운 대착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희망봉은 이제 우회 항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라고 하는 점은 좀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윗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북극 위쪽으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아무래도 길이도 짧아지고 운송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북극권을 노르웨이 아문젠이 최초로 탐험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북서 항로를 개척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러시아 연안을 운항하는 건 북동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부산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네. 이제 유럽 북유럽에 한국까지 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거리가 상당히 짧아집니다. 거리 짧아지고 또 이제 운송 시간도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단축되기 때문에 결국은 15일에서 20일이나 예. 단축됩니까? 그래서 엄청난 결국은 단축이네요.
선사 입장이나 수출입 화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이 진부화라든지 이런 부패를 방지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 운송비도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15일에서 20일이면요.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 지금 이제 홍해에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말리아 해적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희망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35일에서 40일 걸리던 것이 네. 지금 55일, 약 50일에서 60일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배를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전기선이기 때문에 일정한 인터벌로 기항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항로가 추가적인 배를 투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운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선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리스크나 비용을 이 고객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작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수에즈 운하 중심의 물류 구조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된 이유는 뭘까요? 가까운 거리로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한 이 해상 경로가 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리스크,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비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송비는 절감이 되는데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음을 깨야 되는 쉐빙선 그걸 이제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의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쇠빙선이 좀 길을 뚫어주고 그 뒤를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이런 배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얼음을 깨고 가는 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배를 또 우리가 아르틱 7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등급이 있는데 그 네. 최고 등급이 7인데 이제 그런 배를 또 건조를 해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북극 항로를 운항하다가 만약에 좌초가 됐다. 유류가 오염되면은 지구적인 재앙이 옵니다. 그렇겠네요. 이것은 보통 배상 책임이 조 단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보험회사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지금부터 벌써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사 덴마크 엠버스크라든지 스위스의 MSC 같은 데는 우리는 아직까지 아니다. 다만 이제 중국 선사, 러시아 이런 경우는 이제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은 새로운 그런 길을 뚫어야 아무래도 그 회사 이익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모험을 결심하는 건데 지금 수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뭘 벌써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약간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6년째거든요. 6년째 글로벌 선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네. 이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말레카 해협하고 수에즈 운하,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이제 북유럽으로 가는 이 전통적인 이 경로가 자기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봉쇄되거나 지연돼도 결국은 그 모든 비용 부담은 자기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네네. 고객, 화주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화주들은 또 수입한 사람이나 수출한 사람은 또 제품에 반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사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북극 항로를 통한 물류 구조가 그러면 이제는 좀 바뀔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많이 넘어올까요, 이쪽으로?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가속화된다.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야말 프로젝트에서 LNG 가스를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네네. 중국과 러시아가 밀접돼 있어요. 이 북극 항로로. 그래서 중국은 지금 벌크 화물뿐이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까지도 북극 항로를 지금 개척하고 있고 선도국이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저 글로비스가 이제 노르웨이하고 우리 여수광양하고 한 번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네네네. 석유화학 제품을.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은 지금 이제 해수부에서 뭔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북극 항로가 중간 기항지가 적고 왕복 화물 확보가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점도 상업성의 한계로 언급이 되잖아요. 네. 이게 수익 구조 측면에서는 이런 제약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당분간은 깨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지금 기존의 루트는 부산항에서 여기 말라카 해협을 통해 가지고 인도양 밑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 기착지가 기항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고 싶고를 계속합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북극 항로는 중간에 내리고 싶고 할 데가 없어요. 일단은 항만 자체가 수심이 낮고 결빙이 되고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또 못하고 결국에만 가능한 겁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수심도 무르만스크 항 같은 데는 굉장히 깊지만은 그 기타 항구들은 큰 배가 접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역 작업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자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그 물건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다니는 길목은 모든 나라가 수요 공급이 있고 화물이 이제 수출 수입이 있는데 러시아에 그런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는 길목마다 그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도 어느 정도 물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저 위로 가면은 러시아 곳곳에 좀 약간 살기 척박한 곳에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물류를 내릴 곳이 별로 없다는 그리고 거죠. 물동량이 창출이 안 되죠. 물동량이 창출이 안 그러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부산항에 싣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이렇게 수익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계속 왕복만 할 수 있는 중간에 내릴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KTX가요. 서울서 부산에 한 번에 가면 돈 못 법니다. 그렇죠. 중간에 많은 역을 만들어야 돈을 벌듯이 똑같습니다. 선박도 같은 원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현재 북구 항로 운항 사례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중심 화물이 일단 많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항주도 뭐 중국 관련 물동량이 뭐 중심이 되는 구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실제 상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이나 수익 구조에도 계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1대1로를 포함해서 북극 빙상 로드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쪽에 방대한 그 LNG 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지하 자원들을 에너지 자원, 지하 자원을 많이 운송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말이죠 무려 3,29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이미 벌써 북극항을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또 중국의 국영선사가 가장 큰 게 코스코인데 이 코스코가 세계 4위입니다. 네. 이 선사들이 시범 운행을 하면서 계속 지금 이제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컨테이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국이 좀 다른 나라나 기업보다는 더 유리한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중국이 제일 유리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런 물동량을 중국이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 현상이 지금 한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이 해운 자체, 무역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전방효과, 후방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조선산업, 네. 철강.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어떤 LNG를 개척하려면은 관 같은 게 있어야 되지만 그런 철강 같은 거, 철강, 에너지, 광물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산업들이 같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우리 북극권의 광물부터 해서 그것을 운송하려는. 그럼 또 해상 운송도 필요하지만 북극권 내륙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하 자원이 바다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다 깊숙이 그러니까 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북극권 근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을 캐서 네.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내륙 운송이 중요하죠. 그걸 퍼 와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이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기회가 사실상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은 그런 이제 소형 원자로 추진선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한 어떤 이런 기술 개발 또 이제 부가가치 선박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상품의 교역 그다음에 리스크 어떤 사고 처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항만의 기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북극항로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좀 떠올려 봤을 때는 그냥 배의 길.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뭐 북극 쪽으로 가서 뭐 얼음을 깨서 뭐 한 번에 유럽으로 도착하고 이런 물류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조선 사업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반도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을 다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좁은 땅덩어리.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새로운 북극항로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네.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꼭 중국과 경쟁할 게 아니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갈 건 가고 우리가 기술 위에 있는 게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겐 기술이 있고 저쪽에겐 자원이 있으니 서로 어느 정도 협력하는 단계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극항로가 애로가 뭐냐면은 네. 결국은 러시아의 협조가 없이는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를 지금 제재하고 견제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돼서 북극항로하고 1대1로 실크로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한국이 이거를 그렇네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러시아하고 멀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중국과도 협력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랑 같이 가스관 만들기로 했는데 니네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니? 이럴 수도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알래스카의 저 LNG 발굴 저희 네. 채굴을 우리나라를 좀 끌어들이려는데 우리나라 일본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거기다 단독으로 투자가 굉장히 리스크가 네. 크고. 근데 이제 이 북극권은 그거 말고도 많은 지하 자원이나 히토류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항로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쪽이 이용하는 건 북동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북동, 예. 북서입니다. 그렇죠. 캐나다, 북서. 미국은 북서 항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북동 항로예요. 왜냐하면 북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리는 북서다. 아, 니는 북서죠. 우리는 북동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미국에서 그럴 것 같은데 양다리야 니네?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게 상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정치적 외교적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올 수 북극 있죠. 항로는 오로지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다 네. 보니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그럼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이 상황에서 좀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선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강한 분야가 조선 분야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이제 관련된 기자재,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항만의 운영 기술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북극 항로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 해운 항만,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강한 이제 광물, 에너지, 철강 이런 석유화 이런 쪽 여기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인력 수급, 그러니까 전문가죠. 또는 1인 창업자 또는 전문가들 이런 인력 수급을 이 북극항로 쪽으로 비즈니스와 연결을 해야 된다. 이게 따로 유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무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네. 최종 종점은 무역이거든요. 우리 이제 무역 대국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제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출을 이번 많이 했죠. 1분기에 지금 제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형 선사라든지 대기업뿐이 아니라 중소기업 또 1인 창업자도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해외 진출할 때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항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기차만 가면 안 되거든요. 네. 거기 협력해서 가야 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밸류 체인들 다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네네. 그런 밸류 체인, 공급망상의 1차, 2차, 3차 협력사라든지 개인, 심지어 개인 전문가들까지도 같이 가져야 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북극 항로의 동방의 거점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이라든가 이런 항만들의 역할도 꽤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을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부산항이 세계 제2의 환적항입니다. 네네. 그 이제 일본이 이제 항만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는 북극항로 관련해 가지고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그다음에 광양, 여수항, 이 평택항, 인천항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 안 되고 네. 그 항만에 맞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화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울산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유류라든지 부산은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여수광양은 뭐 다른 뭐라든지 포항은 철강이라든지 네네. 뭐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냥 부산항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무슨 부울경 프라이포트 해가지고 밀고 나가면은 다른 항구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항구별로 특성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 엊그저께 국회에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북극항 그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지금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각 항만이 그렇죠.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된다. 그냥 내가 다 하겠다 이거는 집중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항만의 장점들이 있다면 그 장점을 더 나라에서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각각의 이제 장점을 살려서 그런 것이 드러나다 보면 서로가 더 윈윈할 수 있는 그 바탕이 깔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지 한번 좀 기대해 보겠고 북극 항로가 이제 본격화되면 조선 해운 뭐 항만 같은 기존 산업 외에도 새로운 산업기에 생길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 어떤 분야가 좀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북극 항로가 일반 항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수심이 불규칙해요. 수심이 얕거나 불규칙하고 해빙에 녹는 정도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항해 기술이라든지 물론 항법 장치도 있지만은 이런 전문적인 해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인력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항해사라든지 이런 그렇죠. 항해사, 분들. 해기사 해기- 그 이런 해기사는 예, 뭡니까? 해기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해기사. 이제 해양 기술 뭐 이런 거죠. 해운 기술 이런 건데요. 그 점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 예.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젊은 청년들을 네네네. 이런 북극의 새로운 시장에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인재 그래서 양성이 필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북극 항로라는 게 한번 가면은 중간에 어떤 내려서 이렇게 다른 데처럼 쉽게 선원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적격간 선원을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력 수급이 이런 평범한 선박하고 다릅니다. 이번에도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원들이 막 그냥 막 귀국해버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인력에 대한 이 북극이라는 특수성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류가 유출되거나 충돌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그렇죠. 대단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해양심판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중동에 갔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 전문가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이 키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험. 보험은 굉장히 특이한 보험입니다. 네. 우리가 P&I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주 상업 보험 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주들이 기금을 내서 보험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인 창업자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해서 그 인력을 키워줘야죠. 근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코리아 P&I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1인 창업자 충분히 가능하고 1인 창업도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 지금 누구나 다 북극 항로를 앞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 사례가 없이 만약에 간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은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네네.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북극 항로에 다양한 변수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쉽죠. 근데 우리는 사례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빅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해야죠. 아. 그래서 청년들이 AI와 결합한 그런 그 북극 항로에 대한 해운 이쪽에 빅데이터를 빨리 축적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네, 이런 맞습니다. 분야에 많은 분들의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하고 네. 경제적으로도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특히 높죠. 말이죠. 네. 이 북극 항로가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고 났을 때 군안 구조 우리가 이제 셀비지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게 지금 우리가 타이타닉도 아시겠지만은 그 구조가 쉽지 않지 아직 않습니까? 없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갈 거며 구조하러 아유, 그러네. 그런 심한 거. 타이밍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네. 기술이라든지 이런 군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평범한 이런 바다하고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북극 항로에서 사고는 분명히 날 거고 네. 그런 군안과 구조, 화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람은 어떻게 구조할 거냐. 이런 부분, 배는 어떻게 끌고 올 거냐. 뭐 그다음에 중간에 기착지에서 어떤 수리를 할 거냐. 그 러시아 연안에 말이죠. 네네네.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으로 이런 산업도 키워야 된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극지형 선박 그리고 SMR 그 스몰 모듈라 그 원자로에 의한 이런 거,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그다음에 LNG 자원의 개발 네.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또 보험, 금융 이런 전문가들을 빨리 키우고 베이스가 깔려야 이게 북극 항로가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북극 항로 갑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죠. 그러네요. 저 역시도 단순하게 북극 항로 그냥 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파생될 수 있는 일들도 엄청나게 네, 많고 맞습니다. 산업 자체의 발전도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으며 미래 먹거리로서 훌륭하게 장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 네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아직 그 북극 항로 상업화가 아직 좀 시기상조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반대로 지금 회장님처럼 빨리 좀 진행하고 많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에즈 운하의 에버 기본호가 좌초된 게 벌써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가 5년 동안 그럼 뭐 했습니까? 벌써 그런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이미 수요 전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새로운 대착로가 있어야 되겠다.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라도 그런 먼 날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이다. 결국은 이런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죠. 네네. 결국은 이런 공급망이 안정돼야 우리 수출입 무역이 우리가 뭐 세계 5위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운 산업이 적절한 궤도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운송 경로라는 것은 공급망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파나마, 수에주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TSR, TCR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나쁠 거 없다.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후 변화, 극지 연구만 했어요. 정부에서.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미진하다. 제가 볼 때는. 안일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예, 이거는 네. 너무 연구 차원이고 네. 이제는 상업적으로 이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기업가 또 창업가분들, 그러니까 이쪽에 또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조언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말이죠 북극 항로 관련해서 분명히 상업적인 이용이 엄청나게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그리고 북극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니켈이나 LNG라든지 가스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을 담궈야 되는데 네. 남이 가자는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앤디 젠슨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전기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주요가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극 항로를 중국이 먼저 선점을 했지만 우리도 빨리 우리가 지금 업저버국입니다. 북극권 이사회에 네네. 그 13개 업저국 속에서 그래도 업저버라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뛰어들어 가지고 특히 청년들이 지금 무조건 일자리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 관련한 업종에 일을 하면서 네네.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다면은 제가 볼 때 북극 항로의 비즈니스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기업이나 창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 이 북극 항로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북극 항로는 일반 항로와 다르기 때문에 네.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대응해서는 그 어프로치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좀 어렵거든요. 약간 접근이. 전문적인 예. 쉽게 얘기하면 해기사라든지 이 뭐 해양 쪽에 해운 쪽에 또는 이런 극지 이런 쪽에 좀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되고 보험도 단순한 상업보험, 손보험과 손해보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보험이고 배상 책임이고 소송이나 국제협약이라든지 여러 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로펌이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런 쪽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이게 사실상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런 분야를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발을 담궈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좀 보인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북극 항로가 실제로 상용화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열리고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가분들 역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구기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